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을인권 강의 어느새 5번째 거의 이제 종반으로 가고 그러게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학생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혹시 그 홍보물 제목 보셨나요? 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어린이 청소년은 동료 시민. 약간 같이 살아가는 이 비청소년들 마음에 두 가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영등포 여고의 선생님이세요. 조영 선생님 나와 계신데, 저는 약간 이 선생님을 수년 전에 처음 학생인권 강의를 들었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선생님도 계시는구나. 내가 만약에 청소년일 때 이런 선생님 만났다면 어땠을까? 내 인생은 지금 그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 좀 기억이 나요. 네. 조영 선생님 직접 뵙고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조영 선생님.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교를 4시에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3시 반에 교장 선생님 몰래 땡땡이를 치고 택시를 탔는데 조금 막혀가지고요. 지금 제가 숨을 돌리기 한 지금 5분 만에 딱 여러분의 카메라 앞에 다시 서서 제가 좀 버벅대더라도 저의 땡땡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오늘 여기 나오게 된 게 사실 제가 양천 구민으로 원래 제가 여기 신남 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강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예, 그래서 강서구에 되게 오래 살았고, 예, 지금도 이제 신정동에 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마을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인권을 통해서 만나게 된 진영쌤이 진짜 마을 활동가로서 너무 열심히 살고 계시고, 작년에 우연히 제가 이 공간에서 뭐를 하게 돼서, 이 마을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라는 게 저한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너무 마을 분들과 인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좀 너무 저한테는 좀 벅찬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소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같은 마을 주민으로 예, 많이 이해해 주시고 예, 응원 부탁드려요. 네. 네. 네, 지금 사실 마을에는 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또 대안학교도 있고 또 어린이 청소년들과 늘 만나는 교육 활동가들도 있고 다양하게 어린이 청소년, 비청소년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매일 만나는 또는 집에서 자녀분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과연 애들이 학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인권적인 비인권적인 선생님과 관계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또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귀 쫑긋하고 오늘 또 열심히 듣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또 이 강의는 또 마을 활동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도 같이 보시겠다고 많이 메시지를 좀 주셨어요. 네, 그래서 뭔가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바로 해주시면 저희가 강의 중간중간 계속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청소년 인권, 학생 인권, 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청소년 인권을 얘기하기 전에 저한테 되게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좀 깨달음을 갖게 된 그 활동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제가 몇 번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면서 같이 이렇게 댓글에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그림에서 나머지 색과 틀린 그림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2, 3, 4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을 고르실까를 마음에 정해 보시고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댓글에 몇 번, 나는 이래서 이렇게 올려봐 주셔도 좋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4번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학생은 2분밖에 안 계셔서 아마 스태프분들한테 제가 여쭤볼 수도 있는데 스태프분들이 부담스러우시면 댓글로 올라온 걸 읽어주셔도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살짝 부탁드려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들 되셨을까요? 네. 1번. 정답이 있는 거겠죠?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얘기에. 벌써 벌써 이 시험 문제가 얼마나 학생들을 떨리게 하는지 알겠죠? 맞춰야 한다는 수십 년 만에 지금 문제를 맞닥뜨리시고, 당황하신 이진영 학생,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선 1번 고르신 분들 계실까요? 1번 고르신 분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네, 혹시 댓글에 1번, 네, 선생님, 왜 1번 고르셨나요? 잘생겼다고 나와가지고.
아, 잘생겼다, 1번이. 네네네. 1번 잘생겼다. 네, 좋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로 1번 고르신 분들은 안 계실까요? 혹시 이제 댓글을 쓸까 말까 하면서, 아, 이 사람만 동양인이다. 이런 생각 해보신 분도 계실까요? 네. 아니면 내가 이 배우 알고 있다. 이게 조제 호랑이 물고기들이라고. 아, 네. 쯔마부키 사토시라고 사실 굉장히 유명한 배우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예. 배우죠. 근데 요걸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1번을 고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번 고르신 쌤 계실까요? 네, 2번. 윤영쌤 왜 2번 고르셨어요? 사실은 약간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만. 하나만. 우선. 머리 색깔. 아, 머리 색깔이. 네. 금발이어서. 네네. 네네.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혹시 2번 고르신 분들 왜 고르셨을까요? 2번. 네. 남성, 여성. 여성이어서 2번 고르신 분들 계세요. 혹시 진영쌤도 같은 이유셨어요? 네, 아까 그렇죠. 하나 더. 머리 색깔만 이분만 노란색이고 다른 어. 분들 좀 어두운 색이고. 아, 그쵸, 그리고 그쵸. 또 하나는 네. 여성이어서. 여성이어서. 네. 예,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시선이 뭔가 남다르다 이렇게 느끼신 분도 계실까요? 제가 청소년들 교육 가면은 아. 이분만 이렇게 앞을 정면을. 하면 정면을 딱 보고 있다. 예, 요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뭐 그런 거에 따라 그리고 뭐 이 사람만 이렇게 표정이 더 약간 화가 나 있다. 예,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이제 2번을 네. 고르시는 분도 계신 거죠. 네. 예, 고맙습니다. 3번 가볼게요. 3번 고르신 선생님 계실까요? 선생님 몇 네, 번? 4번, 저는 4번. 네네. 아, 그렇군요. 3번 고르신 분들 여기 또 화면 보고 계신 분 중에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도 손 안 드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보통 인권 이런 거 달고 강의를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3번 잘 못 고르더라고요. 근데 왜요? 근데 궁금하네. 그 궁금하시죠? 네. 예. 근데 그 청소년들은 딱 얘기해 줘요. 뭐라고 많이 얘기해 줄까요? 예. 못생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얼굴이 네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서 그리고 이분만 연예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응답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잭 블랙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무도에 한번 나오시고 나서 그런 대접을 피하신 예, 이분도 원래 배우신데 네네 그 무도에 나오시고 나서는 이제 알아보시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4번 고르신 선생님 계실까요? 네, 이유 왜 궁금합니다. 뭐 예. 일단 머리가 단발이고요. 예, 그다음에 약간 반항적인 그 이미지 예. 이런 것도 좀 강렬한. 나머지는 좀 선하고 음, 이런 아. 느낌이 드는데 그런 좀 도전적인 네, 느낌을. 도전적인 느낌, 좀 느낌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러게 되네요. 네네. 뭐,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뭐, 머리가 이제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청소년분들을 만나면 요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세요. 요 부분. 문신 같은 예. 거. 예, 뭐, 문신도 했고, 여기 반짝반짝. 예. 그러면서 이제 돈이 많을 것 같다. 네네. 이런 이제 답변을 이렇게 네.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 사람 제일 부자일 것 같다. 뭐, 이런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렇게만 해봐도 요 질문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쉽게 짐작을 하실 거예요. 사실 틀린 그림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다른 그림이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뭐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제 뭐 특히 청소년분들 학교에서 인권교육하면 아마 이런 건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이제 저에게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때 같은 걸 골라도 다 다른 이유로 되잖아요. 같은 걸 골라도. 그러니까 1번을 똑같이 골라도 다 다른 이유로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건 뭐냐면 같은 걸 보지만 사실은 다른 걸 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도 지금 이 스튜디오에 하나, 둘, 셋, 넷, 다, 분이 계신데 사실 이 분들이 요 장면에서 우리가 똑같은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은 다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저한테 이제 굉장히,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는 계기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눈으로 보는 거를 내가 진실을 보고 있다. 보는 거를 굉장히 신뢰했거든요. 내가 보는 게 진실이다. 왜냐면 내가 봤으니까. 그게 내 증거야. 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도 똑같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서 보는 거는 다 다른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뭐 지금 촬영에 더 이렇게 달인 분들이 계시지만 이 카메라랑 이 사람 눈이 다른 게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네, 지금 카메라를 뭔가 수선하고 계신가 봐요. 네. 그 사람의 눈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이 시신경이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카메라는 오히려 흩어져 있죠. 그래서 어느 것을 중점으로 보게 할 것인가가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스마트폰에 그 사진 찍는 기능이 나아진다는 것은 뭐 산이다, 사람이다, 이제 라고 하면 그거를 주목해서 또렷하게 잡아주는 게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앞서간 거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시신경을 이제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렌즈로 세상의 사물을 또는 사람을 또는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시신경은 그 렌즈에 맺힌 형상들 중에 선택하는 거죠. 내가 뭘 중심으로 보고 있는지. 근데 어떤 사람의 머리 색깔을 중심으로 보고요. 어떤 사람은 피부 색깔을 중심으로 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생겼어요. 예, 어쨌든 자기가 이미 익숙한 가치, 또 익숙한 가치관, 또 익숙한 기준들을 가지고 각각을 이제 보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눈으로 봤다는 사실만으로 이게 그렇게 불편부당하고 굉장히 객관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각자가 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각자가 다 진실을 보고 있다고. 근데 지금 얘기를 나눠주신 것처럼 각자 중점으로 보고 있는 거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시작하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혐오감이나 이런 얘기 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아니, 그렇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사람이 싫다고요. 그런 혐오감이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왜냐면 제가 보고 그렇게 느낀다는 거 제 감각을 제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저의 의견이고 저의 권리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감각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사실 그 감각도 우리의 신경 안에서 필터링 되고 있는 거죠. 똑같이 그 렌즈에 맺힌 것들이 내가 지금 갖고 있던 나의 가치관 또는 나의 나의 시신경을 주로 자극하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아온 것들, 이제 그런 것들로 사실은 한번 필터링 된 것이 저희한테 의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감각만을 가지고 이게 진실이다 라고 믿는 것이 과연 진실일까? 이제 이런 의문을 우리가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실에서는 저한테 이게 어떤 이제 그 인식론적인 전환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가져왔냐면, 사실 지금까지 제가 한 10,000개의 눈을 가진 교실의 CCTV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신규 교사였던 시절에.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 막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가 다 봐야만 하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사로서 제가 가장 좀 뭐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이진영 학생과 선생님 성함이 박계순입니다. 예. 개순. 개순. 예. 이진영 학생가 밖에 나서 막 떠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야, 이진영 조용히 해. 제가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진영이 선생님, 개순이가 말 시킨 건데요? 이렇게 말해요. 애가 말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열받아요, 교실에서는. 이게 뭐라고? 이게 뭐, 진영이가 개순이를 때린 것도 아니고, 뭐, 진영이가 뭘 훔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게 순간,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내 카메라로 내가 탁 찝어서 얘기한 걸, 너 떠들었잖아. 라고 한 게 부정당한 느낌인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인권에 대해서 알기 전에. 근데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모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영이 같은 학생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눈치가 없거나 목소리가 크거나. 그러니까 분명히 개순이가 이렇게 야, 지우개 좀 눌러줘. 이렇게 해요. 근데 목소리 큰 진영이가 눈치 없이 뭐라고? 이랬는데 야, 이진영. 이게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10,000개의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실의 어떤 상황에 그 순간의 단면을 보게 되는데 저는 마치 그 스토리를 모두 시간 순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또 실제 학생들도 그런 기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난감할 때가 언제냐면
특히 중학교 1학년 이런 담임을 하면은 그렇게 학생들이 일르러 와요. 아. 선생님, 얘랑 얘가 저한테 어땠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난감한 건 뭐냐면은, 초등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제가 못 봤거든요. 저는, 진실을 몰라요. 네. 개순이가 먼저 때렸는지, 진영이가 먼저 때렸는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철저히 진술에 의존해요, 제가. 그렇죠. 서로 또 막 주장을 할 테고. 주장을 할 테고.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이 갈등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평소에 진영이랑 친해. 그러면은 진영이 말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이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개순이가 먼저 때렸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개순이가 맞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불편부당하게 진실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학생들이 와서 이르고,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달라 하고, 와,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 교사구나. 아, 진짜 힘드네요.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당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결국은 자기가 겪은 이 상황을 본인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본인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인권의 기준이라는 걸 갖게 될 때 사실은 나한테 이만큼 보장받을 것이 있다면 상대방한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서로 간의 진실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나는 선생님이랑 친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은 내 말을 들어줄 거야 부터 이제 이런 게 막 이제 이게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교사로서 굉장히 이런 경험,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게 다 진실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그 언어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다가온 좀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거와 연결된 것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실을 다 알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예를 들면 주변에선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야 라는 기대하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도 다 지금 다른 장면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 스태프분들, 여기 뭐 진영쌤, 다른 장면을 보고 계신데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교실에서 대부분.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권력이. 네. 그쵸. 예. 그래서 사실 지금도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여기 떠드시는 거예요? 말하면서 예를 들면 그런 권리를 저한테 주시잖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눈은 다 다른데 그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힘은 균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제가 지금 여기 오면 강사, 그죠? 아니면 뭐 그게 만약에 이런 강의의 공간이 아니라 어떤 뭐 사무실이나 일을 하는 공간이라면 뭐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발언권이 가장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황을 해석하고 진단하는 걸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야? 그러니까 누가 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야? 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힘 있는 사람의 언어로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건 다 다른데 그거를 판단하고 해석해서 공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게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밥상머리에서도 그 가정에서 내에서 누가 가장 발언권이 센가, 누구 말이 가장 힘이 있나 이런 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공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눈에 맺힌다고 해서 다 진실이라고 난 주장하지만 각자가 보는 진실이 다 다른 것처럼 지금 우리는 보통 그래요. 평등하지. 우리 집 평등해. 또는 뭐 우리 뭐 사무실 평등해. 아니 뭐 요즘 세상에 말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만 말할 권리가 있어요, 보통. 요즘 세상에 누가 말 못해. 다 얘기하고 살지. 이런 분들은 그걸 못 느끼시는 분들이고, 사실은 우리가 발언권이 불균등한 상황에 살고 있다.
라는 거를 저는 좀 이렇게 전제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음. 우리가 평등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고 하면서 평등하죠 라고 할 때 그걸 침묵한다고 해서 이걸 평등하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말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입을 다물게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게 존재한다는 걸 이제 우리 염두에 두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뭐 인권이라고 하면 되게 뭐가 좋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평화로워요, 사랑해요, 제가 배려할게요, 막 약간 이런 분위기. 이렇게 뽀뽀뽀 같은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뽀뽀뽀와 같은 동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거.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상황이.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전제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런 깨달음을 좀 하고 나서는 뭐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뭐 설명하고 나서 다 이해했죠?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이제. 옛날에는 뭔가를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약간 입버릇처럼 여러분 다 알죠? 근데 그 순간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진도를 멈추고 그 학생을 끝까지 알려줄 건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전 또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다. 다 이해했죠? 이렇게 질문하는 건 내가 그 학생을 끝까지 알려줄 게 아닌 이상 거짓말이다. 아니면 내 만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요. 지금 다 이해가 안 가도 나중에 이해가 갈 수도 있고요. 그때도 모르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로 이제 제 말하는 방식이 바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 이게 저는 좀 인권의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제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거는 이게 이미 알고 있어서 제가 쌤은 모르시잖아요. 네네. 하셨어요? 예, 네,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네. 제가, 왜냐면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이제 제가 며느리가 되고 나서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어딜 가도 뭐 제가 거의 34세 결혼을 했으니까 거의 10년차 교사에 뭐 어디 가서도 사실 제가 운이 좋았다고 느끼는 거는 제가 여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까먹고 살아도 되는 조건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제가 택한 직업이나, 그러니까 여성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외부적으로 그런 걸 좀 느끼기 어려운 이제 그런 환경에 있다가 제가 딱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저는 뭐 다 필요 없고, 뭐 내가 무슨 과목 가르치고 몇 년차 교사고 뭐 인권 다 필요 없고, 임시 집안의 맏며느리. 제가 맏며느리입니다. 제가, 네, 종갓집 네. 맏며느리예요, 제가. 네. 그래서 알게 된 곳이 이 대나무숲인데요. 여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익명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전 요즘 초기 막 발달해서 왠지 모르게 막 불안한 기분이 들어 안부 인사하는 척하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보면 지금 너네 집 가는 길이다 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제발 좀 미리 말씀하고 출발하시라니까. 인간적으로 남의 집 방문하는 예의 아닙니까? 이런 말씀하셨고요. 옛날에 농담으로 들었던 애미야 간단하게 칼국수나 먹자를 진짜로 당해본 사람 여기 있습니다. 저희 시댁에선 면 직접 밀어서 드시더라고요. 먹는 게 간단하면 만드는 것도 간단한 줄 아시는 저희 시아버지. 결혼한 지 2달 만에 시어머니 생신을 5월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오셔서 오늘이 당신 생신이라며 아무도 안 챙겨준다며 우신 어머니 양력 생일 챙기시다 갑자기 그 해부터 음력으로 생신을 챙길 원하시면 미리 알려주셔야죠. 자기 부모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며 힘든 거 참으라는 남편의 얘기를 들은 지 15년 차. 네, 스트레스로 내가 먼저 가게 생겼구만. 뭐라 말해줘야 다시 저 말이 안 나올까. 네, 뭐 이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네. 상황에서 누가 네. 문제일까요? 일단은 시부모님이 다 뭔가 문제적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시부모님의 문제다. 네. 네. 혹시 남편도 좀 문제예요, 여기서는. 왜 남편이 문제네? 네, 남편은 왜 문제신 것 같은데? 여기 네. 힘든 것을 참으라고 하는 남편. 네. 왜 힘든 거 참으라고 하느냐? 네. 네. 혹시 개수님은 요즘은 많이 변한 줄 알았더니 요즘도 이렇게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나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사실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울려 퍼지고, 아. 많이 안 변한 이야기는 그런 울려 퍼짐 안에서는, 야, 너는 아직도 당하고 살아.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익명 게시판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 그런 이제 시간의 낙차들이 좀 생기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사람이 더 문제다. 지금 시부모님 얘기는 진영님이 해주셨고, 다른 사람이 더 문제다라고 느끼신 분 혹시 계실까요? 개수님은 혹시 어떠세요? 저는 남편이 좀 중재를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쉽지는 않다. 예, 네, 남편의 그 문제다. 양쪽으로 그 고부 갈등이 있을 때 이제 그 중재를 하는 사람이 중요하듯이 네. 근데 저도 뭐 저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네. 것 같은데 그래도 조율을 하려고 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양쪽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남편이 예, 좀 예. 책임이 있다라는, 네. 예. 어떤 분들은 제가 강의에서 여쭤보면 며느리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며느리도 지금 어머니 지금 제발 좀 말씀하고 출발하시라니까요. 인간적으로 남의 집 방문한 예의 아닌가요? 라고 며느리도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뒤에서 하지 말고. 그렇죠. 직접.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머니 왜 갑자기 지금 너네 집 가는 길이다 왜 이러셨을까요? 어머님한테 어머니 제발 좀 미리 말씀하고 출발하시라니까요. 인간적으로 남의 집 방문한 예의 아닌가요? 라고 하면 어머니 뭐라고 하실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어. 기존에 아니 왜 습관대로 여기가 남의 집이냐? 그렇죠. 네가 남이지 이러시겠죠. 내가 사줬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뭐 사주가 어쨌든 며느리는 남이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나는 34년 동안 우리 엄마 밥을 먹고 큰 남이다. 절대 어머님의 딸이 될 수 없다. 왜 사실 남이거든요. 그게 팩트거든요. 팩트. 그리고 이 아버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버님. 당연 그렇게 그러니까- 대우를 받아왔고 네. 당연히 그렇게 며느리 해야 된다고 한 고정관념이 칼국수가 끓여지고 눈앞에 온 상황만 알고 사셔가지고 그렇죠. 네. 이게 제작되는 그 과정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면 칼국수가 눈앞에 이렇게 딱 등장하는 것만 평생 보고 사셨기 때문에 이 말이 당연하게 계속 이야기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안 밀어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도 며느리가 아버님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오늘 칼국수는 아버님이 한번 밀어보시겠어요? 이게 되면 아버님 한번 밀어보시고 네. 즐거우셔. 이러면은 이제 칼국수는 아버님 칼국수가 되는 거고 안 되면 아가야 나가서 먹자. 네. 이게 될 텐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들을 다 트위터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즈넷 같은 데 보세요. 그 가족만 빼고 전 국민이 다 아는 이야기 있죠. 네. 네. 그 시대 어떻게 됐대요. 막 전 유저들이 다 알잖아요. 그 아이디의 그 분의 사정들을. 그 가족만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 안에서 우리가 대놓고 말할 권리가 있으면 해결될 많은 부분들이 대놓고 말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또는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얘기하기 어려운 며느라기 생각은 어떠니? 라고 그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채 일은 막 진행이 되고 이거는 이제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그 집안 사정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저희가 인권교육 이런 거 의뢰를 받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차별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그러한 실수를 또는 잘못을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100% 그거를 미리 우리가 다 알아가지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당사자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그 공간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그 감수성은 갑분싸를 견디는 능력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네가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잘 못하냐면 이런 얘기 딱 했을 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쟤 뭐야 이런 눈빛으로 이제 쳐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 공기를 말하는 사람이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말 하는 게 되게 익숙해야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생각 못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쌓일 수는 있지만 그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장착된 공간에서는 그 시간이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인권교육 가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갑분싸를 견디는 능력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져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읽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저희 세대는 선생님한테 뭐 황당한 질문을 하면 굉장히 혼나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요즘 분위기도 크게 변화가 안 돼 있나요? 애들이 선생님한테 뭐 우리 애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또 질문도 하고 오히려 뭐 반항도 하고 이런 분위기도 느끼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요? 학교에서요. 예, 예. 학교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질문하지 않죠.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거는 꼭 교사의 관계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냐면 저는 정답을 고르는 시험이 없어지지 않는 한, 벌써 진영쌤 아까 긴장하시는 거 보세요. 긴장했잖아요. 1, 2, 3, 4. 답이 있는 건가요? 답이 그래서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수 정답인가요? 모든 정답은 되나요? 막 이런 진영쌤에서 평소에 보기 어려운 제가 기운을 느꼈어요. 진영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좀 이런 분이거든요, 저한테. 근데 갑자기 정답이 2개인가요? 막 이러면서 이러시는데. 약간 설정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게 있기 음. 때문에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한 동료 압력이 더 네. 세다고 봐요. 저는 교사 네. 학생 관계에서의 권위라기보다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무리 가장 좀 받기 어려운 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질문을 받을 때 그 발언자가 공개되지 않는 쪽지 질문을 받지 공개적으로 질문하라고 할 때 모르겠어요. 초등까지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인데 사회적인 인지가 그러니까 주변에 눈치를 안 보는 그런 나이까지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뭐 왜 저를 안 배웠어 막 이런 동료 압력을 꽤 저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것도 이제 사지선장 시험 문제 정답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적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된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꼭 학교뿐만 아니라 혹시 경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에서도 뭐 먹을래 뭐 가게 같은 데 가서 자녀 뭐 엄마 이거 사도 되고 다 사. 근데 아들 이거 사주세요. 아이들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은 그건 안 돼. 나 사라고 네, 해놓고. 그러니까 선택의 권한이나 이게 온전히 주어지지 않는 그 관계에서는 이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 이게 꼭 비단 학교만의 문제일까? 막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드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선택이 이 사회가 용인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선택은 거의 완벽하게 사실 금지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선택지를 결국은 힘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하는 한. 근데 학생들이 그거를 굉장히 우리 사회에 어쨌든 그런 걸 굉장히 일찍 간파한다. 그리고 그게 학생들끼리도 서로를 배제하거나 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네. 그래서 특히 뭐 그런 학교 폭력, 학생 간 폭력 얘기할 때 되게 뭐 왕따를 잘 당하는 그걸로 제 1순위가 눈치 없는 애들이 그렇게 쟤 눈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센스가 없다 뭐 표현은 여러 개로 바뀌는데 어쨌든 저는 그게 결국 그 사회적으로 무엇이 인정받을 수 있고 무엇이 인정받을 수 없는지를 캐치하지 못할 경우에 굉장히 관계 안에서도 배제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 아닌데 그렇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다른 건데 그렇게 몰아붙여서 완전히 그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죽이는 어떤 모습들이 계속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예를 들면 어쨌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이렇게 학생들하고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해서 막 다 생각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 학생들의 등급을 나누는 시험은 정답을 고르게 해놓거든요. 뭐, 5개 이내, 예, 4개 이내. 그렇죠. 4개. 조건을 걸더라도 뭐 이 입장에서 바른 것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정답을 찾는 훈련을 학생들이 계속 하다 보면 이 생각이 뭐 겉으로는 이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자기 인생에서 체화되지 않는 거죠. 이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정답은 정해져 있어. 이런 생각을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답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는 약간 어린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그래 뭐 말해봐 뭐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 마지막 선을 만들어 놓는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청소년 보호 어린이 보호, 어린이는 아직 미성숙하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지금 성장하는 몸이니까 약간 이래서 약간 보호의 이름을 어른들은 보호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통제라고 읽어지는 약간 이런 거에서도 또 그게 좀 있는 거 아닌가 갑자기 또 막 이런 생각이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뒤에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요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문제아야
쟤는 문제야. 뭐 하여튼 저는 이제 많이 단어가 바뀌었다고 봐요. 뭐 날라리 뭐 옛날 용어는 막 그러고 요즘에 어쨌든 뭐 날라리 요선도 뭐 문제야 뭐 어떻게 바뀌어 왔는데 뭐 일진 다 바뀌어 왔는데 근데 이 문제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이거를 이제 굉장히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님 전 고등학교에 있는데 수업 시간에 애들이 막 자요. 처음에 막 화가 났어요, 저도. 근데 그 학생은 뭐냐, 선생님을 존중해서 수업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자는 거예요. 제가 떠들면 선생님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듣기 싫다면 막 이렇게 되는 제가 이게 말문이 탁 막히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은 제가 미안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 학생한테 의미 없는 수업을.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되는 이제 그 EBS 그 오지 선달을 어떻게 찍는가를 가르치는데 그 학생은 나한테 의미가 없어. 대학 가는 게. 뭐. 그리고 지금은 뭐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아. 이런 학생한테 근데 제가 그 선생님 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수업 때려치세요. 교과서도 없는 거 그런 거 하시면 되겠어요? 라고 한다고 제가? 그래. 이럴 게 아니거든요. 저는 EBS도 풀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EBS 풀어야 된다는 건 사실은 외부에서 저와 그 학생을 누르는 압력인데 제가 지금까지 그 학생을 잔다고 비난했던 거는 그 화살을 제도가 아니라 학생한테 돌린 거였다. 그 학생이 뭐 나한테 도전했다, 뭐 교권을 침해했다라고 제가 이전에 여겼었다면 그게 이제 저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하고 이제 부딪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권교육 하러 다니지만 인권 침해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인권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안 합니다. 그럴 수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학교에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교사고요. 그러니까 제 하는 아주 사소한 행동도 인권 침해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근데 그게 감지됐을 때 제가 노력하는 건 즉각 사과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지하지 못한 채 인권 침해 했다는 게 발견이 돼. 그게 학생의 눈빛이든 뭐 벌어진 상황이든 그러면 어이쿠나 그러면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진짜 미안해 라고 제가 즉각 사과하는 거지. 저는 제가 인권 침해 안 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저는 체벌을 제가 안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벌이라는 게 결국은 강제적으로 물리적인 고통을 줘서 강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거라면 사실 학교에서 공교육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교육 행위는 체벌에 가깝고 고문에 가깝잖아요. 학생들 하루 종일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 제가 고3 담임이었는데 5월 21일 날 모의고사로 시작했어요. 학교라는 것 자체를. 그리고 애들이 매일 등교하기 시작한 고1, 2는 9월 17일, 18일 모의고사로 시작했어요. 저 이런 거 되게 고문 같거든요. 모의고사 전국 등수 매기는 시험으로 학교 생활을 이 코로나로 굉장히 불안정한 학기를 보낸 애들한테 학교의 시작은 시험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너 몇 등급이야 라고 알려주는 건 굉장히 고문 수준의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런 제도의 일부에 있는 한 사실 그런 내가 인권 침해 가능성 또는 내가 사실 고통을 주고 있다 라는 거를 제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저는 계속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뭔가 그래도 화가 왜 불편하지? 라고 느낄 때 왜 저 학생이랑 소통이 안 되지? 라고 느낄 때 저희가 왜 나를 공격하지? 라는 느낌이 들 때 제가 가장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내가 문제라고 느끼는 이 상황이 도대체 누구의 입장에서 무엇을 문제로 내가 삼고 있는 건가? 그건 다시 떠올리면 뭐냐면 그 학생 입장에서도 이것이 문제일까? 그 학생 입장에서도 정말 이거 문제라고 느낄까? 트러블이라고 느낄까? 이걸 해결해야 돼?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 나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집에서도 왜 저는 제 아이는 내 말을 안 들을까? 이건 내 말을 안 듣는 나의 문제인데 그게 꼭 자녀의 문제인 걸로 잘해서 이렇게 막 훈육을 한다든가 체벌을 하든 가정에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누구의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하는 게 가장 인권을 생각하는 기초고 이게 어린 청소년 인권이나 학생 인권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좀 뭔가 크게 좀 가슴에 와닿는 거 아닌가 같습니다. 네, 이거를 중심으로 좀 계속 네.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진영쌤이
이제 미성숙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왕건이 화살표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요게 이제 악마의 질문이라고 제가. 아, 네. 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요게 이제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 문장이 동의가 된다. 그럼 파란색을 드리는 거예요. 파란색 두 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파란색을 들으시고, 이 문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 빨간색을 드시는 거예요. 빨간색을 이렇게 네. 들어주시고, 근데, 이거 어떤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건 틀린 것 같아. 좀 헷갈려. 이러면 이제 노란색을. 어쩔 땐 이러고 저쩔 땐 저러고 막 그런. 그쵸, 그쵸. 그럴 때 이제 노란색을 들어주시는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맥락을 다 거세하고 단면만 보면,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든, 네. 그건 정답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런 신호등 토론을 해보고 싶은 이유는 왜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그게 우리의 필터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그게 왜 그랬는지 한번 톱파보자.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자. 라는 취지시니까 이거 내가 이거 정답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거 답하고선 마을에서 매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유를,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유를 네. 좀 생각해보고 네. 이야기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이제 이렇게 아동, 그러니까 함께, 청소년과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또 당사자랑 또 입장이 다르거든요. 당사자를 칭하는 질문들이 또 있어가지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이 견해차를 좀 이게 하시는 것도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좀 가볍게 처음 네. 시작해볼게요. 나는 나이가 어려서 차별받아본 경험이 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있으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예, 진영쌤은 언제? 보통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애들은 가. 그러니까 진영쌤이 경험한 거. 지금! 지금 나는 진영쌤. 네, 그런 거 있죠. 네. 이런 거 있죠. 그 약간 활동가들이랑 이렇게 뭐 할 때도 왠지 제가 막내면 이제 먼저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뭐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막내가 해야죠, 이런 건. 막 이런 거 약간 그런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압력. 막내가 해야 된다.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또 발언의 차이? 약간 말할 때 내가 말해도 될까? 여기 지금 다 무슨 막 이렇게, 막 대표님도 앉아 계시고 막 이런데 내가 말해도 될까? 막 이런 느낌. 진영쌤조차도. 저조차. 네. 네, 그럴 때 눈치 보게 되는 거. 있죠. 나이가 어려서. 네, 있죠. 예,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네. 발언할 때나 아니면 네. 뭔가 움직여야 될 때. 네. 교수님은. 저도 뭐 나이가 꽤 됐지만 지금은 옛날 네. 어렸을 때는 많은 그런 경험이 있었고, 요즘도 어떤 모임이나 이런 활동할 때도 어떤 높은 지위를 권할 때 연장자 우선 이런 것들이 마을 활동가들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정관에 예. 그런 게 있다. 연장자로 뭐 한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있고, 네. 실제로 그걸 우선시하고 그 다음 차순으로 조건을 줘서 뭐 어떤 능력이나 뭐 적합성이나 이런 걸로 어떤 자리가 지워지는 그런 사례들 최근에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저는 요거를 딱 차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차별은 시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편한 적이 있다, 서운한 적이 있다, 이거랑은 다른 질문이에요. 네.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난 나이가 어려서 뭐 그냥 좀 슬픈 적이 있다, 이거랑은 다른 질문이에요. 네네네. 차별받아봤다고 본인이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감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런 거예요. 이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은 이제 제가 강연을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 나이가 어린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시고,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하셨다는 고백을 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이가 어려서 차별받아본 경험을 전 국민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와서는 내가 나이가 많아 짱 먹어. 근데 사실 다른 공간에 더 나이가 많은 공간에 가면 나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도 아닌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차별받아본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이 공간 안에서 공간이 평등하다는 전제가 아니라 누구의 발언권을 가장 우선시할 건가를 상대적으로 정할 때 우리가 굉장히 나이를 많이 이제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제는 그 공간이 평등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가장 원초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나이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뭐 이렇게 그 다른 것들이 이제 다른 것들 나이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지금 안 그런데요. 국민연금 광고가 있었는데 둘 다 이렇게 뭘 이렇게 끌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는 리어카를 끄시겠습니까? 라고 폐유지. 그 다음에 하나는 여행 캐리어가 있었어요. 캐리어를 드시겠습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많이 부으면 네가 나중에 폐유지 안 죽고 이제 여행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서사인데 저는 거기에도 굉장히 그 노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그러니까 이미 국민연금도 알고 있는 거죠. 나이가 많다고 우리 사회가 다 존중해 주는 게 아니야. 돈이 많아야 존중해 주는 거야. 이제 이런 거를 그런 차별 의식에 기반한 사실 광고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떨 때는 예의가 지혜,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예의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돈 많은 사람 또는 그 자리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을 변호하는 논리로 나이에 대한 예의를 갖다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이 뭔가 제가 학교에서 잘못하신 게 있다고 할 때 뭔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의견을 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저렇게 나이도 어리신 분이 나이 많은 분의 예의 없이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꼭 따라 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동네에서 만나면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그렇게 안 지낼 것 같거든요. 평등하게 존중하면서. 근데 그분은 그런 어쨌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이제 나이 많은 분한테 왜 그렇게 함부로 하냐라는 게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권력을 가리는 도구로 사실은 나이가 좀 많이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학생 청소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막 논리 대 논리로 막 그래 엄마는 난 너랑 토론하겠어. 말해서 막 토론해. 근데 마지막엔 야! 난 네 엄마야! 이거랑 난 네 엄마야 이거 아니면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그럼 애들이 그래요. 머리에 피 마르면 죽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근원적인 이제 뭐라 그럴까 저는 우리가 평등한 관계를 경험하기 전에 아주 원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불평등과 차별이 사실은 이제 이 나이와 관련된 이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의식들이 쌓여서 사실 갑분싸를 견디는 능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발언권이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조정되는 거 나이에 따라 그게 이제 굉장히 익숙하게 사회화되는 과정인 거죠.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들을 말하는 내용 사이에 발언권은 크기가 있다. 이미 정해져 있다. 내용에 관계없이. 그냥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좀 스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이제 이런 고민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네. 나는, 요거 핫한 질문입니다. 요거 체벌금지가 됐는지 10년이 됐고, 올해 민법이, 가정에서의 체벌이 민법이 개정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핫하죠. 예, 핫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때려서라도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겠어요? 오, 네네네. 예, 그럼 요렇게만 들면은 재미가 없으니까요. 네. 요런 마을에서 요런 반대 의견 있을 때 참 얘기하기 애매하다. 요런 걸로 한 분 바꿔주실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을이나 또는 뭐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야 그래도 이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이거 어떻게 반박할지 모르겠다. 요런 거 혹시 느끼신 거 있으면 노란색이나 뭐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요. 그 선생님 만약에 누군가가 그래도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때 논리가 없으신 적이 있으셨어요? 할 말이 없으셨죠? 요럴 땐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또 가르친 거 가요? 요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많이 맞고 선생님들한테나 부모한테 상당히 많이 안 맞은 친구도 개중에 있지만 일상화됐거든요. 이거 잘못했어요. 그리고 때려서 교육 효과가 있는 걸로 선생님들이 생각해서 때리기도 했어요. 저희 친구들도 이제 이 나이 됐을 때 아직도 애들이 많이 컸지만 효과를 봤다, 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개중에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럴 때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지만 때리고 싶은 뭐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때려야 되는지 그 음. 순간적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는 때려서 효과가 있다. 요 얘기 하나 나왔어요. 네. 제가 요거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음. 네. 혹시 진영쌤은? 왜 빨간색이었는가? 아니요. 이런 고민. 저는 약간 고민은, 그러니까 네. 저는 약간 경험적으로는, 네,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는 때려서 된다는 효과, 이거에 음. 대해서는 정말 전 약간 되게 그런 효과는 없다. 이렇게 믿는 편인데, 안 사실- 때려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때리지 말지 저는 약간 그런 건 했어요. 그러면 돈 안 줘. 아, 네. 권리의 박탈. 권리 박탈로 아.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때 기대하신 건 뭐예요? 권리의 박탈을 할 때 기대하신 거? 기대하신 거 아니라 그냥 자존심. 아. 자존심 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 여기서- 결론은. 결론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당시에- 내가 용돈 안 줘. 이렇게 할 때. 아. 어떻게 보면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하거든요. 애들 차라리 그때 네. 그러면 엄마 한 대 때리고 용돈 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었을 네, 거예요. 생존권에 이건 박탈이다. 네. 학생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기대를 갖고 용돈을 처리하겠다는 선언을 하셨는지. 어떤 기대. 음. 사실은 상대 그건 아니고 정말 계속 음. 내 말을 물러서긴 싫어.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전선에서 밀리는 거. 밀리는 거 보고. 네, 네. 속으로는 애들한테 너 뭐 안 해줘 절대 없어. 이것은 내 말 들으라. 강요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강제였다라는 거는 네. 인정을 하시는 네. 거네요. 그죠. 네네. 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특히 선생님들 만나보면 찾아온다. 김봉투, 선생 김봉투. 맞으면 찾아온다. 맞으면 때리고 짜장면 사줘서 찾아왔다. 맞아요. 그 옛날에 스토리, 찾아가네. 그 신화가 엄청 크세요. 네. 근데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 한 몇 명 정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 3,000명은 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만나보신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1년에 그래요. 그 중에 그러면 맞았다고 몇 명 찾아오셨나요? 막 이랬더니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이렇게 갑분싸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가 이 말씀 분위기에 따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는데, 왜 중국 같은 데, 중국에서 본 것 같은데? 자기 때린 교사 가서 해코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험이 사랑으로 느껴졌다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사회에 나온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신선했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애정도 못 받아본 거잖아요. 폭력적인 애정도. 그러니까 폭력으로 관심을 표현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의 선의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근데 사회에 막상 나가보니 그 자기 등쳐먹는 사람만 있지. 그러니까 친절하게 해주지만 등쳐먹었던 사람만 있지 나를 정말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라는 기억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때리기만 했으면 그렇게 하기 어렵죠. 때리기만 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의 특히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특히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학생은 못 때리는데 솔직히 내 자식은 때린다라는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전제는 뭐냐면 평소에 이제 레포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두 가지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레포를 쌓았는데 그걸 왜 결정적인 순간에 폭력으로 깨시나요? 왜 깎아먹으시는지. 왜냐면 이거를 반대로 학생들하고 교육을 해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엄마가 저 한번 때렸는데 그동안 엄마가 저한테 잘해줘서 제가 봐줬어요. 엄마 제가 한번 봐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됐지만 그러니까 그간에 쌓인 사랑으로 한번 봐줬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말 엄마 부모님을 배려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엄마가 많이 화났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 저런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그 문제라고 여기는 행동을 고치진 않고요. 오히려 그런 거는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런 나쁜 일까지 하는 걸 보면 괄호 열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안 좋은 서사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내 잘못이야. 그렇죠. 이게 폭력에 굉장히 취약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데이트 폭력부터 뭐 성폭력 이런 게 내가 피해를 당했으면 나한테 가해한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체벌 또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예, 나는 저는 관념이 생기는 게 굉장히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이
대상을 굉장히 취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았을 때도 한 대, 그러니까 이거 경찰에 신고하든 문제화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평소에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전 대통령님이 지금 뭐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이게 4대 악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네. 네네네. 이 정권 네. 이전에 늘 이렇게 전광판에 있습니다. 네.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데 이 네 가지 왜 거의 불량식품이 엮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네 가지가 몰래 하는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는 거.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특히. 네. 그래서 불량식품도 몰래 하니까 껴들었나? 라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이 한 대 때리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때리면 이 새끼 뭐 사진 찍어 녹음해 이렇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폭력? 제가 여기서 부모를 신고하면 나는 영원히 모든 돌봄, 모든 지원으로부터 배제되고 박탈될 수 있어요. 그게 가정폭력, 그러니까 요즘에 아동학대로 왜 신고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당사자들이 극구 만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 부모님한테 맞은 것 같은데 선생님 신고해야 돼.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왜 그러세요? 우리 엄마 아빠 좋은 사람이에요. 막 이럴 때 그 가로 열고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저 엄마 아빠한테 쫓겨나면 선생님 책임질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드러나기 어려운 폭력 중에 하나고요. 성폭력도 지인에 의한 폭력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데이터 폭력도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정희진 선생님이 이 그 가정폭력이나 이거에 대해서 그 책 제목이 오늘도 저는 꽃을 받았어요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늘 폭력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날 남편이 또는 파트너가 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력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학교 폭력도 그래요. 학교 폭력을 학생들이 굉장히 다루기가 막 그러잖아요. 야 그러면은 신고해. 그럼 걔 인생 끝장나잖아. 뭐 그래서 왜 요즘에 근데 지금 뭐 연예인 이런 거 하면 이제 막 신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죠. 왜 그럼 그 당시에는 얘기 못했어? 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갑분싸를 그 견디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독립해서 사회적 공간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공익제보를 하든 뭔가 부당한 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배제되는 위험에 대해서 늘 걱정해요. 근데 학교라는 사회, 특히 학생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 뭐랄까 피할 여지가 없잖아요. 학교 의무교육이잖아요. 회사는 퇴사라도 하죠. 근데 그런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해서 그 관계에서 내가 고립될 수 있다는 거는 학생들한테 계속 그 자기를 보호하는 행위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내가 전학 갈 수 있거나 근데 전학은 또 부모님이 지원이 돼야 돼요. 학생들이 맘대로 못 가요. 이런 모든 게 내가 이 학교에서 끝간데까지 가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지 않으려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폭력은 아니야. 이거 발생하면 땡이야. 엄마고 아빠고 뭐 부모 자식 간이고 철컹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민법의 의미예요. 이번에. 네네. 약간 때려서라도 가르친다라는 말이 이런 말을 그래도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에 하나가 맞을 짓. 네, 그런 말 있잖아요. 학교에서 혼나고 엄마 선생님이 때려서 그러면 오죽했으면 선생님이 그러셨겠니? 너가 무슨 짓을 했니? 얘네들 맞을 짓을 했다. 맞을 짓이라는 게 세상에 있다라는 게 좀 전제가 있는 게 혹시 또 이런 생각을 가능하게 좀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왜냐면 영국 같은 데는 학생 간 폭력이 일어났을 때 맨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역추적을 해서 맨 처음에 이 폭력 행위를 본 게 어딘지를 감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TV였는지 아니면 부모로부터였는지 처음에 맞을 짓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서 생겼는지 경험을 역추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폭력이 발생하면 철컹철컹 이렇게 되면 이게 폭력은 아니야 라는 게 되고 아직도 때려?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런 감수성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회에 좀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제 맞을 짓이라는 개념이 있는 한 사실은 맞을 짓이 있는 건지 아니면 때려도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인지 때릴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던 것인지 맞아도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저는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고민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폭력을 배우는 것보다 더 가르쳐야 될 게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체벌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순간 폭력을 배우게 되고 다른 원래 가르쳐야 될, 원래 배워야 될 그 어떤 걸 다 거세하고 폭력을 배우는 거거든요. 너는 숙제를 해야 돼. 숙제를 안 하면 몇 대 맞잖아. 숙제를 해야 된다는 감각은 없어지는 거고, 아, 맞을 짓이라는 게 세상에 있구나. 근데 숙제를 안 하면 맞는 거구나. 근데 사실 보고서 안 써왔다고 어른 때리진 않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린이 청소년만 맞는 거거든요. 같은 거. 뭐 지각했다고 청소하는 거. 청소하는 것도 청소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네. 저는 평생 벌 받나요? 집안 청소 늘 하는데 학교에서는 청소가 벌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소에 게. 대해서도 굉장히 왜곡된 의식을 갖게 하는 거죠. 자기가 있는 공간은 자기가 깨끗이 하는 건 자기를 위한 일인데 마치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징벌의 표시가 되는 것도 그 노동에 대한 천시를 배우게 하는 게 그 벌을 준다는 사실은 과정에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저는 이제 민법 징계 조항이 이제 사회적으로 막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체벌이 많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리고 오히려 학교에서 체벌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문제 제기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렵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게 이제 법으로 이제 수면 위에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말하지 못하는 폭력이 여전히 되게 많았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사실 아동학대가 이렇게 문제화된 다음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폭력이라는 거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말로 살짝 맞든 한 대 맞든 이럴 때 철컹철컹 하면은 그 이상 못 가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무조건 어쨌든 그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인권을 배우면 못 돼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만 해도 엄마 인권 침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네네네,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초기의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하면서도 선생님 인권 침해인데 그럼 저도 움찔해요. 뭐가 인권 침해야 이러면서 제가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순간 폭력이든 강압이든 억압에 대한 순간 제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되면 그게 멈춰지기 때문에 심화되지 않아요.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근데 문제는 초기에 살짝이 됐으면 이게 더 센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훼손돼서 회복되지 않을 정도의 폭력이 점점 심해지는 거고, 아동학대로 저희가 신고할 정도 되면 사실은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질 정도의 트라우마가 됐을 때 폭력이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성장을 했을 때 다른 관계에서도 폭력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맞은 거나 학교에서 맞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 성폭력에 더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야 네가 몸을 잘못 굴려서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피해를 당했는데 폭력의 피해자가 오히려 자기 탓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사실은 저는 이런 가까운 관계에 체벌이나 폭력에서 좀 일어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 네. 구체적으로 요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호소하는 뭐 인권 침해, 뭐 여러 가지 뭐 복장이나 핸드폰 뭐 규제나 뭐 이런 그 사례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좀 예를 들면 이게 선생님마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체벌이 많았던 시절에도 안 때리는 선생님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선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거 어쨌든 폭력은 철컹철컹 이게 아니고 선택이었으니까 그 사람을 어쨌든 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만나면 폭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경험하는 사례는 보고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립학교나 이런 데를 이제 중심으로 체벌이나 이런 문제는 여전히 있고, 두발도 저희가 이제 학칙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금 법상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학칙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학칙을 교사, 학생, 학부모가 정하는 거는 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학칙의 내용의 항목이 개인의 신체에 관한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영쌤이나 저나 지금 얼굴 모양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얼굴 피부색 톤도 다르고 심지어 피부색 톤도 제가 얼굴 여름일 때랑 탈 때랑 안 탈 때랑 다 다른데 그거를 같은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다수결로
그것도 내 몸이 아닌 다른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합의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화장 같은 거 막 지도하면 그래요. 어머 선생님 솔직히 물광 화장은 안 잡으시고 스모키 화장만 잡으시잖아요. 물광 화장은 돈 많이 든다고요. 이런 것도 차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비싼 화장품만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학생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에 관한 거를 뭔가 제한을 하는 순간 이런 모순이 계속 발생해요. 그러니까 두발 자유가 된 이유도 머리를 귀미 3cm였는데 매일 0.01mm씩 자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규정을 준수하지만 내일은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모순. 그리고 제가 쓴 책에도 썼지만 자연산 곱슬머리. 나는 우리 부모의 유전이다. 부터 뭐 그런 많아요. 근데 그걸 또 그래서 옛날에는 미장원에서 확인증을 끊어오게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미장원 선생님은 무슨 죄, 어떤 전문성을 인정받으신 걸까요? 모발에 대해서. 근데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모순과 아이러니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신체에 관한 통제를 하는 순간 계속 모순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여전히 그 항목에 많은 학교가 넣어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많이 해서 나아지고는 있지만, 이제 지금 그런 한계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특히 두발 복장 이런 것들은 개인의 것을 개인의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학생들이 다 노란 머리를 하고 학교를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근데 노란 머리를 하라고 학칙으로 정하자는 게 아니라고. 까만 머리를 해도 되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 머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지면 학생들이 제가 볼 땐 그래요. 6년에 한 번은 노란 머리 해요. 하얀 머리나. 6년에 한 번은. 그러니까 뭐 얘기해요. 중학교 때 풀린 학생은 중학교 때 한 번 해보고 고등학교 때 안 하고요. 왜냐면 이제 너무 머릿결이 안 좋아진다는 거 좀 원하는 대로 그게 유지가 잘 안 돼요. 왜냐면 검은 머리 나면 진짜 어색하거든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공이 많이 드니까 결국은 그냥 자기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다 노란 머리로 절대 살지 않는데 그냥 노란 머리를 하게 모두 강제하는 거를 학생인권을 존중한다고 생각하세요. 학생인권은 절대 강제하지 말자는 거예요. 개인의 신체에 붙은 거는 개인이 결정하게 하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게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자신의 신체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되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자신의 그러니까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사회적인 거리를 내 입장에서 또는 타인의 입장에서 존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되게 기본적인 건 신체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두발 용의복장 규정이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게 이제 휴대폰인데, 휴대폰에 대한 얘기 이제 다음 질문에 있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요, 뒷부분하고 휴대폰을 먼저 해볼게요. 저는 아이들은 미성숙함으로 휴대전화, 게임, 담배 등을 규제해야 된다. 네. 예, 근데 요게 지금 여러 구멍이 있습니다. 선생님, 미성숙함으로도 있고요. 네. 휴대전화, 게임, 담배 중에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휴대전화는 필요하지만, 게임은 안 되고, 담배는 되지만, 담배가 안 된다. 아니, 휴대전화는 되는데 담배는 안 된다. 그죠, 여러 쟁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들어주시기를, 뭐에 걸리시는지를, 예, 심사숙고해서 5시 분이네요. 예. 네. 준비되셨어요? 네.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네. 저희 다른 건 아닌데. 네. 뭐에 걸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진영쌤부터. 아까 노란색을 든 이유는 약간 이 질문이 너무 구멍이 많은 질문이어가지고 어느 이 빨간 거든 파란 거든 너무 들기 애매해져가지고 그냥 노란색을. 근데 뭐에 가장 걸리세요? 미성숙함으로. 미성숙해서. 그러니까 규제는 필요한데 그렇다고 미성숙해서는 아니요, 아니다? 미성숙도 걸리고 규제도 걸리고. 그러면은 네. 요거 3개 중에 가장 걸리는 게 뭐예요? 선생님? 규제라고 했을 때. 규제가 그래도 그나마 필요하다. 그런 거 있으세요? 담배? 가장 안 좋은 건 담배. 담배다. 네네네. 어쨌든 그 정도 감각 갖고. 저도 담배. 개수님, 네네. 네. 그러시고, 예, 의견 좀 덧붙여 주신다면? 휴대전화나 게임은 완전히 100% 막을 수는 없고요. 적정한 수준 정도는 권고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완벽하게 몇 프로 해야 된다, 몇 시간 해야 된다, 이것은 각자 가정이나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도는
해야 된다. 음. 완벽하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틀어놓거나 음.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네. 쉬는 시간에 주고 네네네. 네, 그 정도 규제, 낮은 단계의 규제는 좀 필요하다. 네. 네, 네.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지금 두 분은 담배는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휴대전화나 게임이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예, 요거 제가 화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확인을 그죠? 할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제가 그런 반응들을 조금 기다려 보면서 말씀을 네. 좀 덧붙여보면 제가 강연을 해보면 게임이 더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요즘 아. 엄마들이 그럴 수 있겠죠. 예. 왜냐면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요 자기 몸이 힘들면 끊게 돼 있다. 나중에 그래서 게임이 더 문제다. 게임 중독 때문에. 네네네. 근데 게임은 뭐 자제분을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봤을 때 그리고 뭐 요즘에 왜 범죄를 했던 분들 알고 보면 뭐 며칠 동안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막 이런 네. 것들이 보고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이 더 문제다 이런 분도 계시고 재밌는 거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담배가 더 문제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약간 이 문제에 대한 감각이라는 것도 삶의 경험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저는 제가 휴대전화 말씀하셨는데 휴대전화 걷는 학교에도 있어봤고 안 걷는 학교에도 있어봤어요. 근데 우선 학생들의 사용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걷어도 학생들이 유심만 바꿔서 대포폰을 내요. 그래서 밤마다 공용 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알고도 걷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알고도 뭐 걷어야 되면 걷은 적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가끔 쓰기도 해요. 걔 전화해서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걔도 화들짝 받고 놀래는 거죠. 그래서 야 빨리 누구 내려와 그래 급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비율이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학생을 교육한다는 거는 지금 선생님들처럼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집중할 때 집중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없어서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거는 대부분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집중해야 될 때 있을 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렇죠. 훈련이 되려면 학교에서도 내가 갖고 있지만 지금은 뭐 수업 시간이니까 또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갖고 있지만 안 쓸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는 갖고 있어야 생기는 능력이에요. 없는 채 그 능력이 생기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 휴대전화를 뺏어보면 학생들이 오매불망. 그러니까 그 휴대전화의 만남이 너무 기뻐가지고 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휴대전화를 걷는 학교에서 저희가 규정 개정을 해서 안 걷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막 선생님들 막 반대하신 분이 그랬거든요. 휴대전화를 푸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애들이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보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머리랑 똑같아요. 머리도 처음에 딱 풀면 반에서 이제 노란 머리 한번 바람이 샥 훑고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정돈이 되잖아요. 휴대전화도 학생들 오래 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업하니까 이제 휴대전화 집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맞다 이제 안 넣으면 되지 이따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걷으니까 카톡 봐야 되고 게임 봐야 되고 그 앱을 다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현재 상황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뺏기니까. 그리고 보면 또 그것도 상황 체크 한꺼번에 하니까 갖고 있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기에는 휴대전화 주는 순간 애들이 하루 종일 중독돼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정말 집어 넣어주세요. 그러면 딱 집어 넣으면서 아 맞다 이따 쉬는 시간에 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감각이라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결국 중독은 이걸 개인의 인격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구조가 만들어내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담배 그러니까 흡연이 잘 안 되잖아요. 어른들도. 근데 흡연을 옥상 정원으로 멋있게 해놓은 작업장, 그러니까 회사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건강보험공단이에요. 세상 아이러니 하시죠? 네. 세상 웰빙 하실 것 같은데 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들이 건강보험공단 옥상이 옥상 정원. 근데 거기가 흡연 가능하대요. 근데 콜센터에서 듣는 폭언 이런 게 굉장한 거예요. 이런. 네. 그러니까 그런 감정 노동을 근데 생각해보세요. 다 흡연을 해보신 분은 아니겠지만
흡연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깊은 숨이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흡연을 하면 그게 동시에 돼요. 뿅 가면서 깊은 숨.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담배 없이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같은 효과가 있는지. 그러면 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니코틴 중독이다 이러면 이제 끊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이게 깊은 숨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 나의 기분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여유가 되는 사람은 명상을 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분은 흡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빨리빨리 나의 그 감정적 스트레스를 회복시켜야 되는 구조에 있을 때. 근데 저는 10대가 굉장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제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막 흡연 지도한다고 뭐 선생님 들어가서 애들이 막 이렇게 담배를, 귀한 담배를 막 그러고 이제 막 장초를 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뭐지, 담배를 너무 건강에 최악으로 안 좋게 피는 거죠. 예. 그 필터 막 이렇게 쪼개진 거를 막.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저는 모든 욕망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소위 말하는 따옴표 10대한테 욕망을 스스로 누리는 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까지 이 욕망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표본으로 삼는 분은,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늘 매일 헬스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매일 헬스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나는 70대까지 술 먹고 담배 필 거야. 그래서 나는 운동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감당해야 될 기회비용이 뭔가.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욕망의 전체 크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해야지 행복한가.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 욕망을 부정해버리면,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이어트를 제가 성공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제 욕망을 다 채워줘요. 6시 그러니까 6시 전에 두부 샐러드를 이만큼 해서 먹어요. 근데 그러고 욕망을 다 나 배불러. 라고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9시 전에 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제대로 먹지 않은 거, 탄수화물의 유혹이 나중에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1차적인 욕망을 다룬 원리는 내 욕망을 1차적으로는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제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냉장고로 달려가지 않거든요. 내 욕망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그래서 내 욕망을 어느 정도 누리고 인정할 수 있게 해줘야 내 욕망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정말 굉장히 말라 비틀어졌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 5, 6kg가 쪘는데, 그때 제가 다이어트를 더 이상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했어요. 나 이렇게 친구 안 만나고 맥주도 못 마시면서 평생을 날씬하게 살 것인가, 적당히 살찐 채로 즐겁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살 빼고 싶을 때 어떻게 빼면 되는지 알겠다.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이어트의 강박적인 거로부터 제가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면 내 욕망의 크기를 알고 그걸 누려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10대의 어쨌든 성장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거세돼 있는 거죠. 늘 허락을 맡아야 되고, 이제 그런 구조들이, 그러니까 내 감각에 충실해 본 경험이 있어야, 내가 이 정도 되면 만족스럽고, 이 이상 넘어가면 나는 여기에 중독이야. 왜냐면 학생들 스스로도 그런 얘기 해요. 야, 너 왜 이렇게 게임 때문에, 너 이러면 게임 중독이야. 막 그러면, 선생님, 저는 그 정도 중독이었던 적이 있다가 지금은 괜찮고요. 저 새끼 밤새 하는 저 새끼가 뭔지라고.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자기 경계를 넘나드는 순간들이 있고, 그런 걸 경험을 해야 자기 이제, 내가 이 정도는 괜찮구나. 라는 이제 좀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휴대전화도 마찬가지 같은데, 제가 휴대전화를 걷는 학교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휴대전화를 걷는 학교 가도 안 걷는데,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어떤 학생이 휴대전화를 안 내니까 주변에서 선생님 저 새끼가 휴대전화 안 냈어요 막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내려와서 왜 안 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휴대전화가 있으면 학생들하고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 소위 말하는 왕따?
거의 학생들과 대화가 없는 친구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렇잖아요. 얘기할 사람이 없을 때 휴대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댁 가서 그렇게 처음에 휴대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이 쟤는 선생이라면서 중독이라니? 막 이러면서.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구조가 이게 이 사람을 둘러싼 사회의 구조가 이 사람이 중독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근데 우리가 그런 사실은 중독적인 구조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결국은 개인이 내 욕망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확인할 수 있으려면 그 조절의 권한이 본인한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온전히 나의 선택이야. 그리고 그 결과도 내가 선택이야. 라고 할 때 자기 한계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한계를 결정할 때는 내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근데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행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행복한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비교 수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고픈데 배고프지 않고 배불러. 이런 건 있어요, 학생들이. 뭐 피곤한데 안 피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행복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아,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네, 괜찮은지 잘 몰라요. 괜찮아 이랬을 때 학생들이 내가 어느 정도 해야 괜찮고 어느 정도 해야 중독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어서 엔돌핀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피곤하게 할 때 있거든요, 사람을. 근데 그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는 중독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 순간에 대한 비교 수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권이라는 게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받아보는 경험이거든요. 나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게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의 안녕을 계속 스스로 묻는 거예요. 나 괜찮은가? 지금 괜찮은 건가? 이런 감각들이 살아있어야 내가 나를 해야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야든 나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생기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복원하는데 굉장히 저는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느껴지는 거죠. 저도 이제 네. 들으면서 계속 생각되는 게, 인권은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요즘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진짜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억눌러 살잖아요. 엄마에 의해서 유치원부터 결정을 하고 학원에 뭐 사회에 나와도 마찬가지. 이런 속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도 못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경험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오히려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고립되니까 그런 안 좋은 걸로 계속 후퇴되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세대보다. 네, 맞아요. 공부도 더 많이 시키는데 뭐 요즘 뭐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스피치 학원도 보내고 그러는데 발표도 못하고 좀 씁쓸하네요. 왜냐면 발표도 정답만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세특에 적어야 되기 때문에, 과세특은 네. 정답만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리면 생각난 건데, 학생들이 가장 소름 끼쳐 하는 게 학습이 권리라는 거예요. 저 싫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학생인권 교육을 하면, 가장 원하는 권리? 막 이러면서 이제 설명한단 말이에요. 네. 학습이 권리예요? 막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필요 없어요. 막 이러면서. 학습이 권리라는 사실이 소스라쳐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권리를 어느 만큼 누릴 건가를 본인의 입장에서 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권리를 누리려면 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해 파업권이 존재하듯이, 그러니까 적절하고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우리가 파업권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절한 학습권을, 본인이 학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학습을 거부할 권리가 사실 포함돼야 되는 건 거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 아동청소년에게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 권리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하는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마 네. 그래도 요 마지막 네. 질문을 좀 네. 해야 돼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청소년들이 착했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들어볼게요. 아우, 오늘 강의를 다 두고 마지막 질문이니까. 네네.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저는 착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네. 아, 그래요? 네, 선생님 네,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뭐 네.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당연히 착했으면 좋겠는데, 착하지 않게끔 몰아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왜 안 착하게 되는 거지? 요즘 애들이 더 안 착한 것 같이 보여지는 것들이 실제로 착한 애들 같은데, 그런 어떤 이중적 충돌이 생각되네요. 네네네. 네, 준영 쌤은. 저는 약간
쭉 강의를 듣다 보니 이게 첫 번째 질문이어서 고민했을 것 같은데 쭉 하다 보니 이게 누구의 욕망인가? 네. 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질문하는 게 난 이제 청소년이 아니니까 나는 청소년들이 대상화해서 말했을 텐데 그 청소년이 착했으면 하는 나의 욕망대로 된다면 그 청소년에는 말할 권리도 없고 통제됐을 거고 그래서 내가 그걸 착하다고 느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자꾸 말하고 뭔가 도전하고 자기의 생각을 정확히 말하고 자기 욕망도 충족하려고 자꾸 말을 해서 내가 느끼기에는 아이고 안 착하네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히 자기 이야기를 다 하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개수님의 말씀이 사실 뭐 약자에 대한 연대감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는 누구나 청소년이 아니어도 인간에 대한 모든 기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착하다는 말을 누가 누구에게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뭘로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착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말 자체가 이 권력 관계가 이미 그러니까 혼낸다 이런 말들 이미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 평가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착하다는 말이 결국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가 라는 것 때문에 진영쌤도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자에 대한 연대감 같은 건 필요하지만 결국은 권력자의 말을 순종하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착하다는 말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학생들한테 근데 가장 많이 착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게 또 학생들이기도 해요. 왜 착한 어린이? 제가 그 상을 그렇게 초등학교 때 많이 받아가지고 저 스스로를 좀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근데 착한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네. 착하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사람 말 들어야 되고 어떤 때는 저 사람 말 들어야 되고 계속 자기가 축소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안 착해진다라고 느껴지는 게 저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학생들이 어떤 사회관계에 가든 존중받을 수 있으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근데 대부분은 학생들이 둘러싼 세계는 학생들을 내 말을 들어.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뭔가 대접을 뭐 돈을 받든 아니 칭찬을 받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힘 있는 사람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를 계속 훈련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그런 힘을 행사할 수 없는 그게 약자라든지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면 또 오히려 그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힘에 대한 도리를 계속 깨우치는 구조 안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생존의 욕구, 어떻게 보면 그 약자에 대해서 자기가 혐오하고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저는 생존의 욕구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이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계속 뭔가를 평가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이 예를 들면 공부 못하거나 운동을 못하는 학생 또는 뭐 이주 배경에 있는 학생들을 무시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문화에 대해 설명할 때도 사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시댁과 나는 정말 다문화인 것 같다. 우리 정말 문화가 다르다. 멀티컬처다. 뭐 사실 그게 인종이나 꼭 원래 고향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배경이 다르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배경의 문화에서 누구나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배경에서 누구나 자기가 뭐 운동을 못하는 것 또는 공부를 못하는 게 나의 정체성의 일부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는 순간 차별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정체성이 감출 수 없이 드러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조금 못하는데 한 중간쯤 가서 감출 수 있어. 근데 쟤는 공부를 못하는데 꼴등이라고 붙여졌어, 학교에. 그러면 내 안의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 받았던 그 혐오, 내지는 내가 당했던 인권침해 감정 때문에 이 친구를 무시하고 이 친구를 혐오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학생들이 혐오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대부분의 정체성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그런 정체성으로 차별했던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장애가 있던 없든 겉으로는 왜냐면 저는 결국 우등한 학생들에 대한 끊임없는 칭찬, 저는 이것이 학생들을 그 이하는 무시해도 된다는 감각을 끊임없이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체육대회도
메달을 꼭 따야 되고 1, 2, 3등을 꼭 가리고 그러면 결국은 못하는 애랑 같은 팀 하면 우리는 메달을 못 따고 그러니까 각 반의 에이스들만 운동회를 하고 뭐 이런 감각들이 못하면 빠져줘야 되는데 왜 나대? 그러니까 쟤는 그거 혐오해도 돼. 예, 이런 감각들이 계속 생겨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뭔가 우등과 열등으로 나누고 뭐 그게 성적이든 체육대회든 계속 대회가 있고 상을 주고 우열을 계속 나누는 촘촘한 인정체계가 있는 한 저는 이 학생들끼리 혐오차별하는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핀란드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북유럽의 국가들이 뭐 성적을 아예 내지 않는다든지 그런 정보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감각들을 구조적으로 배우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 숙제 같은 거 없어도 결국은 그게 부모님의 배경이나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모든 걸 끝내고 최대한 그런 배경에 있는 걸 학생들이 가려도 정상적인 소위 말하는 학교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시간 아무리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해도 당장 운동의 과목 중에 뭐 장애인은 뛸 수 없는 그런 과목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차별 배제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논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구조 속에서 학생들의 좀 그런 행동을 바라봐야지 그 구조가 고쳐질 때 사실 학생들한테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논리들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갑분싸를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이렇게 혐오차별 당한 학생이 있을 때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학생들? 사실 이런 학생들이 착한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학생들 우리가 착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 체벌 금지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지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야 시끄러 라는 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변에서 만나는 청소년이 나의 폭력 또는 나의 억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을 때 자신들끼리 만나서의 인권 침해에서도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근데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균등하지 않은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30분 됐어요. 네, 어떡해요? 거의 시간이 거의 어떡해요? 조금 질문을 약간 받아야 더 지나갔는데,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조금 빨리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보면, 선생님 네, 네. 오늘 또 이게 또 자녀를 또 같이, 네네.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부모로서, 또 마을 활동을 하면서 어린 청소년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오늘 강의 어린이 청소년 인권, 학생 인권, 그걸 보장한다는 게 어떤 건지, 어떤 단어가 가장 좀 오늘 무겁게, 또는 좀 뼈아프게 들리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행복감이나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 구조가 아직도 많구나. 그런 이것은 저희 기성세대도 만들어 놨잖아요. 반성을 하고 뭐 조금씩 마을에서든 가정에서든 관심을 갖고 되게 감수성을 키워나가도록 하나하나 서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혹시 유튜브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가 못 받은 게 있을까요? 하나라도 네. 댓글은 없나요? 없습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댓글은, 네. 뭔가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신 네, 네. 것 같은데 댓글은 없고, 저도 약간 그 한 두 가지 정도 단어가 되게 다가왔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마을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나 정책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들이 이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나, 그들에게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나, 테이블을 마련하고 있었고 회의에 초대하고 있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생각을 해봤고, 특히나 또 이제 청소년 이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위험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이걸 가르쳐야 되고 할 때 너무 비청소년들의 시선에서 통제하거나 보호하려는 시선에서 그런 불안감, 그들의 욕망을 스스로 통제해보고 훈련해볼 수 있는 기회까지 막으면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만들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가정에서, 마을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 상황 같은데 무엇을 좀 중심에 두고 생각할 건가 오늘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네. 다시 한번 네, 새기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3시, 예, 다음 주에는 3시고, 다음 주에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마을에도 필요해요 라는 이런 이야기로 강의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진짜 1시간 반 동안 쉼없이 막 이야기해 주셨는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소감? 아, 네. 네. 아니, 저는 어쨌든 마을에서 이렇게 음. 얘기할 기회를 얻어서 저도 참 좋았고, 음. 앞으로 또 요로와 관련된 활동이 있을 때 마을 분들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매일 초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 네. 아이고, 끝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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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시간.